네, 안녕하십니까. 강원대학교 통일강원연구원장 송영훈입니다. 강원대학교에서 기획하고 운영하고 있는 평화공감 온에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오늘은 청와대 시민참여비서관을 지냈던 정형곤 전 비서관님을 모셨습니다. 정형곤 전 비서관님은 서울대학교 지구과학교육과를 졸업하셨고 그다음에 경남대학교에서 북한학 석사, 정치외교학 박사를 받으셨습니다. 오랫동안 시민사회 분야에서 활동도 하셨고 또 직접 정책을 기획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많은 경험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통일강원연구원 평화공감 온에어에서 그동안에 쌓아온 그 경험과 노하우 또는 그리고 그동안에 겪었던 이제 어려움들 그리고 앞으로의 남북 관계 전망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서관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저희 이제 강원대학교 통일강원연구원 평화공감 온에어에 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간 그 시민사회 단체에서 시민사회 운동도 하셨고 뭐 국무총리실, 청와대에서도 통일 분야에서도 또 일을 하셨고 또는 그 청와대에서는 정부와 시민사회 다리를 연결하는 비서관 역할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이제 통일강원연구원 평화공감 온에어를 방문하는 저희 강원대학교 학생들 그리고 일반 시민 여러분들께 많은 아주 유익한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궁금한 것은 여기 강원대학교 캠퍼스에 오늘 처음 오셨다고 했는데 이 캠퍼스 오셨을 만큼 이제 대학에 대한 생각, 대학 시절도 생각이 나실 텐데 가장 뭐 대학 생활 이야기를 해달라고 하면 어떤 추억이 먼저 떠오르시나요? 그러니까 오다 보니까 역시 지금 코로나 정부이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학생들이 많이 없이 아주 아주 조용하게 보이지만 사람이 많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여기 대학을 그 시절 생각하면요. 제가 83년도에 대학을 들어갔는데 그때 대학에 경찰들이 있었습니다. 예, 전투 경찰들이 있고 사복 경찰들이 잔디밭 곳곳에 앉아서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대학을 갈 때는 대학이 이제 그 당시 정치에 많이 억눌려 있었던 시기였고 제가 2학년 되던 때에 이제 자율화 조치가 있어서 그 경찰들이 이제 대학교를 나갔습니다. 그때부터 조금 자유롭게 하긴 했는데 저희는 대학 다닐 때 그때 전두환 정부 시절이어서 공부를 많이 못하고 데모를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주로 학내에서도 데모도 많이 있고 또 사회로 나가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시절들이 있었고 그때 저희는 뭐 공부를 좀 더 안정적이고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요즘에 대학은 뭐 그렇게 공부를 하는 그야말로 학원의 전당이 된 것 같아서 그런 마음이 듭니다. 네. 그때 뭐 비서관님 학교 다니실 때 공부를 안정적으로 하고 싶으셨겠지만 요즘 학생들도 안정적으로 하고 싶습니다. 하도 취직 걱정이 많아서 그런 것은 시간이 흘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이제 사범대에서 조금 더 안정적으로 이렇게 선생님의 길을 그 당시에는 뭐 임용고시가 아닌 그냥 의무 발령이었기 때문에 선생님의 길을 갈 수도 있었을 텐데 그 시민사회 활동을 좀 하셨어요. 어떤 계기로 그런 그 진로를 그렇게 선택을 하셨습니까? 아니 그거는 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 당시만 해도 국립사범대는 졸업을 하면은 임용고시를 치는 게 아니고 그냥 의무적으로 발령을 받았던 시기였는데 저희가 대학 다닐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민감한 사안들이 많았고 특히 가장 큰 문제가 강주였어요. 그때 제가 대학 3학년 다닐 때 강주 진상규명 요구가 아주 커졌고 그래서 대학가에서 5월만 되면 강주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시 84년도 학원 자율화 조치로 나갔던 경찰들이 국내 학내에서 시위가 있으면 다시 들어오고 이런 일이 많이 있다 보니까 제가 그 과정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가를 했고 참가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구속이 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속이 되다 보니까 일단 의무 발령에서 제외가 된 것이 가장 컸고 그리고 다시 복학을 했는데 했는데도 제가 이제 그런 경험들 속에서 바로 교직을 물론 이제 시험을 쳐서 갈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기보다는 조금 더 사회생활을 더 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아예 대학 졸업하면서 바로 그냥 사회운동으로 나가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그 경력을 보면 시민사회 단체 연대회의 운영위원장도 하셨고 이제 시민단체 활동을 꽤 오래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87년 6월 항쟁으로 저도 한 30여 년 동안 우리가 민주화를 겪었고 시민단체 운동이 계속 발전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또 가깝게는 이제 시민단체 운동이라고 볼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박근혜 정부가 대통령이 탄핵되는 과정에 촛불 항쟁은 정말 시민의 힘으로 이어진 거잖아요. 그러면 그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서 이 촛불 항쟁을 또 겪으면서 그 시민사회 위상, 정말 시민사회 운동이 그간 30여 년간의 그 활동이 결집이 되어서 이게 촛불 항쟁으로 나타났다고 봐도 되는 건지 아니면 앞으로도 더 나아가야 될 길이 더 많다고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예, 저는 흔히 이제 국가와 시장과 시민사회라고 하는 세 개의 축으로 이제 우리 전체 이제 사회를 바라보는데 그런 면에서 시민사회가 하나의 중요한 어떤 영역이 됐다 이제 이런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그 87년 이후로부터 쭉 돌이켜 보면은 역시 시민사회가 제기한 부분은 사회 정의가 가장 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촛불도 따지고 보면 사회 정의의 일환으로서 권력의 감시라는 차원에서 진행된 것이 맞고요. 그런데 이제 사실 1997년, 8년 지나면서 IMF가 오지 않습니까? 그때부터는 경제 문제가 굉장히 많이 부각이 됩니다. 그래서 시민사회 운동이 그때부터는 사회적 약자를 많이 배려하고 그 사회적 약자를 받쳐내는 운동이 많이 활발해졌죠. 그게 이제 노동운동으로 가기도 하고 최근에는 이제 택배 노동자들 얘기도 나오고 또 전세 임대하는 임차인들의 어떤 어려운 처지 얘기도 많이 나오고 특히 청년들 그 요즘에 이제 그 대학 다니고 또 사회 나가면서 어려운 그 집 문제 이런 것도 많이 나오는 것처럼 시민사회 운동이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운동으로도 많이 갔는데 제가 이제 최근에 생각하게 되는 거는 우리 사회의 갈등 문제가 생각보다 더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갈등 문제라는 것이 따지고 보면 2000년에 남북 관계가 열리면서 그야말로 멀리만 있던 북한이 우리 가까이 오면서 그 북을 대하면서 이제 심정들이 많이 바뀌었던 것 같고 그 과정에서 북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를 놓고 내부에서 갈등이 많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갈등이 이제 핵 문제까지 연결되다 보니까 내부가 좀 시끄러웠고 시민사회가 그런 걸 풀어나가는 국가의 하나의 단일하게 좀 조언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은 시민사회 자체가 서로 다투는 형국이 많이 돼서 저는 앞으로 시민사회가 좀 평화 쪽으로 더 많이 관심을 가지고 중심을 이동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사실 평화라는 것이 결국은 갈등을 해결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려면 이제 평화 역량이라는 것이 중요한데 그런 부분에서 이 갈등하는 두 주체를 중재하고 조정해주는 그런 역량 그런 쪽에 좀 더 힘을 기울여 나가면은 사회 통합이라든가 남북 관계 개선에도 크게 기여하지 않을까 이런 미래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민사회 운동이 이제 그러니까 한동안 이제 민주화의 과정에서는 이제 어때 정부와 갈등하고 대립각을 세울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 또 시민사회 단체들도 각자 다른 영역에서 활동하다 보니까 이해 충돌이 생길 수 있어서 그런 것을 조정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 또한 뭐 평화를 연구하려면 저는 갈등을 연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갈등은 늘 존재하는 것이고 갈등이 없는 세상이라는 것은 과연 있을까라는 의문도 드는데 아무튼 앞으로도 이 분야에서도 많은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비서관님의 그 경력을 보면 이제 그 시민사회 운동만이 아니라 그 통일 분야의 활동도 되게 많이 하셨는데요. 그 보면은 이제 민족화해 협력 범국민 협의회에서도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2002년부터 2007년 사이에 서울과 평양을 여러 차례 오가면서 남북 공동 행사도 치르셨잖아요. 네. 그리고 또 그러는 와중에 이제 경남대 정치외교학과에서 박사학위 논문을 또 해당 주제로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동안 이제 남북 민간 교류 활동을 하면서 뭐 가장 기억이 나거나 보람이 있는 일이라고 하면 어떤 일부터 먼저 생각나십니까? 그러니까 가장 기억이 나는 건 2005년이에요. 2005년도에 평양에서 남북의 민간 단체들이 크게 행사를 했습니다. 6.15 공동선언 발표 5주년 기념 행사였는데 뭐 어마어마하게 크게 행사를 했어요.
근데 그때 좀 재미있었던 것은 정부도 공동 기념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2000년에 정상회담 하고 나서 정부 당국 사이에서는 기념식을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최초로 이제 기념식을 평양에서 하는데 그때 우리 대표단으로 평양에 간 정부 대표단의 단장이 당시 통일부 장관을 했던 정동영 씨입니다. 그래서 저희하고 같이 평양에서 이제 여러 행사를 치르고, 그러니까 14, 15, 16일 그 마지막 17일 날 돌아오기 직전에 이 정동영 대표단장이 김정일 위원장을 만나게 됩니다. 만나서 근데 뜻밖의 김정일 위원장이 정동영 통일부 장관한테 우리가 육자회담에 복귀하겠다 이런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보통은 육자회담 복귀 얘기는 중국한테 이제 하는 게 맞거나 또는 미국한테 은밀하게 얘기하거나 이러는데 이걸 우리 정부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북한의 얘기를 듣고 이제 다른 나라에 그 사실을 전파를 할 수 있게 되니까 이게 영향력이 굉장히 커진 것입니다. 실제 북은 핵 문제나 이런 문제는 한국이 관여할 일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때 한국과 같이 풀겠다 이렇게 태도를 바꾼 겁니다. 그 일이 굉장히 기억에 남고, 그리고 8.15 때, 이어서 8.15 때는 저희가 서울에서 행사를 했어요. 그때도 이제 광복절이죠. 평양에서 대표단이 내려오는데 그때도 정부가 내려옵니다. 정부 당국이 내려오는데 그때 저희가 상암 경기장에서 그 7만석 되는 꽉 차고 그 좌석 옆에 계단에도 사람들이 다 찼습니다. 여기서 기념식 하면서 저희가 A매치 축구, 남북 축구도 열었었는데 굉장히 국민들의 호응이 좋았는데 그때 굉장히 특이했던 게 뭐냐면은 그 북한 대표단하고 민간 대표단이 동작동 국립묘지를 간 겁니다. 가서 거기 참배를 했어요. 참배를 한 일이 있었으니까 굉장히 하의 분위기가 생겼고 국민들이 굉장히 좋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민간 행사하면서 역시 당국 사회를 매개해주는 그런 데서 기여를 했다라는 그 기억이 가장 큰 보람이죠. 네. 동작동의 국립묘지에 참배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참 그런 일이 한반도 전체 곳곳에서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걸 뭐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강원도에도 보면 이제 뭐 화천호에는 이제 3천여 명의 중국 인민군들의 수장되어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한국 군인들도 그 당시에 피해를 보고 생명을 잃었지만 또 중국 인민군들도 그들 나름대로 가족이 있고 다 부모가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의 원혼이 동시에 같이 위로받았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학위 논문도 쓰셨다고 하는데 이제 시민단체 활동가, 통일운동가, 그다음에 연구자로서 데뷔하셨는데 그로 해서 학위 논문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죠. 제 학위 논문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2005년에 6.15 평양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이고, 근데 그 말고 이제 논문에서 다루고 있는 건 2007년도에 유산 행사를 한 것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신문에 굉장히 크게 보도가 됐는데 그때 행사를 못했어요. 그 왜 못했냐면은 그때 한나라당 국회의원을 저희가 모시고 갔는데 이 국회의원을 모시고 간 그때 정치인들도 꽤 갔습니다. 근데 이제 본 행사를 하는 좌석 배치를 하는데 그 일렬에 이 한나라당 사람 좌석이 남북이 합의를 하면서 배치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입장을 하기 직전에 북이 그것을 보고 입장을 막았습니다. 그때 북은 이제 한나라당을 상당히 비판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나라당이 평양에 와서 같이 하는 것까지는 괜찮았는데 행사 직전에 이제 그런 제동이 걸려서 그때 엄청나게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이틀 동안 아무 행사를 하지 않고 저희는 양각도 호텔에 갇혀 있고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 속에서 그때 이제 그걸 결정한 사람은 이제 소위 이런 말씀하면 그렇지만 보위부라고 이제 정보기관에서 결정을 했는데 저희하고 주로 그 사업을 하는 쪽은 물론 민화협이라고 하는 민간 단체였지만 그 뒤에 통일전선부가 있었던 그런 단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남북 민간끼리 만나서 이 문제를 푸는데 저희가 요구한 거는 일단 이왕 이렇게 된 거 한나라당 국회의원도 좌석에 세워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화해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북을 계속 설득을 했고, 당국 쪽에서는 반대가 심했지만 남북 민간 사이에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설득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쓴 논문은 뭐냐면은 민간이 만들어낸 일종의 가버넌스가 당국 간에 굉장히 경화되어 있는 것을 깰 수도 있는 여지가 있다. 제 연구의 제목이 남북 거버넌스 연구예요.
그러니까 예, 그래서 저는 어떻게 이 군사적으로 대치하는 나라에서 어떻게 가버넌스가 가능하냐라는 질문이 많은데 저의 경험은 그 공간에서 남북 민간 사이에서 대화가 된 경험을 학위 논문에 싣고 이제 그래서 제목이 예, 거버넌스 연구로 되어 있습니다. 네, 역시 이게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보니까 이제 저도 연구자로서 이제 활동을 하다 보면 내 경험에 기반한 글을 쓸 때가 가장 재미있고 또 남을 설득하는데도 아주 그 좋은 소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혹시 뭐 단행본으로 출간하시면 더 많은 분들이 공유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다음 또 여쭙고 싶은 거는 이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뭐 평화 문제나 남북 관계의 갈등,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뭐 남북 연합이 되게 중요한 뭐 개념이 될 것이다. 그리고 북핵 문제를 푸는 열쇠가 될 것이다라고도 주장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뭐 그런 글들이 이제 2017년 창작과 비평이라는 이제 개간지에도 이제 기고가 되어 있죠. 그래서 남북 연합이라는 것을 그 비서관님이 주장하시는 남북 연합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남북 교류가 진행이 돼야 뭔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꽉 막혀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우리 오늘 인터뷰하는 이 시점에서는. 그러면 이제 이런 시점에서 우리가 이제 두 가지 좀 상반된 그 주장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을 계속 이어가야 된다라는 그런 주장이 있는 반면은 이제는 상황에 맞게 약간 변화도 돼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비서관님은 그간의 남북 정책의 방향에 이제 경험에 비추어 보면 우리의 통일 정책 방향을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겪었을 때는 저희도 이제 남북 교류가 활성화돼서 이게 활성화되다 보면 이제 사실상의 통일 상황으로 가고 사실상의 통일 상황으로 가면은 남북 연합이 제도화될 거다라고 하는 그런 정식을 가지고 일을 한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실제 북을 접촉을 하고 하다 보니까 어떤 걸 느끼게 되냐면 이 접촉 국면이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북이 굉장히 긴장하는 걸 저희가 느낍니다. 근데 긴장하는 게 어떻게 나타나냐 하면은 우선 우리 한국에서 가는 많은 사람들 접촉하는 북은 매우 소수 훈련된 사람만 접촉이 되게끔 제한이 되죠. 그리고 또 자꾸 이 방문 횟수가 늘어나면 날수록 프로그램이 새로 추가가 되는데 대표적인 것이 이제 열사령 같은데 참배를 요구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북은 자기 체제를 조금 더 지킨다는 차원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넣음으로써 아마 그 교류가 늘어나는 것을 대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그걸 보면서 야 이게 이렇게 교류가 계속 무한정 확장될 수 있겠느냐라는 고민이 하나 들었고 두 번째는 또 이제 이렇게 북을 만나보면 어떤 걸 느끼냐면 경제 얘기를 많이 해요. 왜냐하면 생활이 어려우니까. 그리고 얘기를 들어보면 베트남이나 중국처럼 자기들도 좀 이렇게 여러 가지 경제 개혁 정책을 막 취하고 싶어하는 걸 느껴요. 그런데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면 사실 베트남 같은 경우는 이미 남북 그 베트남이 사실은 이미 그 끝난 거잖아요. 네. 끝난 다음에 이 개혁 개방이 이루어졌고 중국도 따지고 보면은 장개성 모택동이 막 이렇게 하다가 그것도 정리가 끝난 다음에 됐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중국이나 베트남을 위협할 수 있는 직접적인 존재가 없는 속에서 개혁 개방을 했다는 사실이 북한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북한 같은 경우는 아주 강력한 민주 체제인 한국이 존재하는 속에서 그렇게 나서면 기본적으로 동화된다는 생각이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뭔가 북이 느끼는 이 체제 위협에 대한 것을 장치를 마련해 두지 않고서는 교류가 무한정 확장되면서 사실상의 통일 상황으로 가는 게 어렵겠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리고 그것이 남북연합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고 지금 가장 많이 논의되고 있는 것이 평화체제인데 저는 평화체제가 북한 체제를 지키려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좀 부족하다. 북이 정말로 우리 남한, 우리 한국의 존재를 부담스러워한다면 남북연합을 제도화시켜서 당분간 우리 둘은 평화공존 상태로 당분간 좀 오래 가자. 이런 상태에서 서로 좀 더 가까워진다는 걸 느꼈을 때 통일 얘기를 본격화하는 식으로 조금 단계를 두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교류협력과 남북연합이라고 하는 통일 방안을 평화체제와 남북연합과 교류협력을 하나의 패키지로 가져가는 그런 수정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제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류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벌어지는 이제
그 우리가 갖게 되는 이제 생각보다 실제 교류를 해보니까 좀 더 우리가 좀 다른 이상과 현실을 좀 조합하는 조정하는 작업이 필요하겠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네, 또 뭐 이제 경험을 주로 남북 교류 경험을 말씀해 주셨는데 한편으로는 지금 그 우리나라의 최고 정책 결정 기관이라고 할 수 최고 정책 결정 기관이라고 할 수 있나요? 아무튼 이제 국무총리실에도 근무하셨었고 2017년에 그다음 2018년부터는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에도 근무를 했었습니다. 뭐 공통적인 업무도 있었겠지만 사실은 뭐 주된 업무가 좀 서로 달랐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시민사회 비서관, 총리실의 시민사회 비서관,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의 시민참여 비서관. 이게 성격이 뭐가 다릅니까? 혹시 뭐 공통적인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을 텐데 뭐 네. 저는 이제 사실은 시민사회 비서관이 좀 정통적인 이름이고 제가 청와대 들어가면서는 좀 이름을 바꿔달라 그랬어요. 네. 그래서 시민참여 비서관으로 바꿔달라 그랬는데 그게 이제 시민사회의 큰 흐름에서 주력이 시민사회 단체가 중심이라기보다는 이제는 시민의 참여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영역이 됐다. 이렇게 해서 이제 명칭을 좀 바꿔달라고 얘기해서 바꾸게 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 다 공통적인 것은 국가와 시민 사회를 매개하는 그런 역할이었던 거고, 그래서 그 전에도 총리실에 시민사회 발전위원회라고 하는 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제가 들어가기 전에는 민간만 모여서 회의를 하는 그런 성격이었는데 그렇게 해서는 소통이 좀 약해서 제가 이제 총리실 들어가서 6개 부처, 이제 기재부하고 행안부가 포함된 6개 부처 차관도 회의에 참가하는 소통 회의를 하는 것을 그때 개정을 한번 했고, 청와대 가서는 그거를 대통령령으로 새롭게 제정을 해서 제도화, 그러니까 상설적인 기구로 제도화를 하면서 장관급 위원회로 이제 격상한 그런 일을 한 경험이 있고, 다만 이제 총리실하고 청와대의 차이가 아무래도 이제 개입력의 차이인데, 그러다 보니까 청와대에 있으면서는 시민들이 안보 문제와 충돌하는 경우들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제주 해군 기지하고 성주의 사드 기지 문제가 이제 컸는데 그 부분을 청와대 가서 이제 하게 됐는데, 하여튼 그때 주민과의 갈등들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하는 것이 또 정부의 주요한 내용 중에 하나였습니다. 사실 제가 고향이 제주도라 이게 제주도 그 서귀포 강정마을의 해군기지 건설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좀 이렇게 서로 다른 입장의 의견들을 많이 들어봤습니다. 뭐 찬성하는 입장도 있고 반대하는 입장도 있고 또 4.3 이후로 가장 무서운 마을 분위기가 됐다라는 좀 마음 아픈 그 어르신들의 증언도 듣고 그러는데요. 정말 이게 해군기지가 이 지역 주민들에게 어떻게 다가갈까 고민하다 보면 이게 국가안보로서 정말 중요한 의미가 있을 수도 있지만 또 주민들 그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는 주민들을 또 설득해야 되는 작업도 있잖아요. 이게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이제 이 과정에서 어떻게 그 일을 해 오셨을지 그 당시에 좀 어떤 과정을 갖고서 좀 일을 추진했었는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제가 그 정부직에 들어가기 전에는 사실은 제주 해군기지 반대위원회에 제가 이제 일을 해서 그때가 이제 이명박 정부 때죠. 그 반대를 해서 그때 이제 의사 결정할 때 주민의 이제 의사를 무시하고 막 일방적으로 결정한 과정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을 때는 이미 완공이 돼버린 상황이고 그때는 찬반의 문제는 아니었고 이미 존재하고 있는 해군 기지를 어떻게 주민들의 삶과 공존하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좀 중요한 문제였는데 마침 2018년 10월에 국제 관함식이라는 행사를 제주 해군 기지에서 여는 걸로 결정이 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민들은 지금 아직 상처도 아물지가 않았는데 관함식이 뭐냐, 차라리 부상항에 가서 하라, 이런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갈등이 많았고 또 그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본 배가 이제 들어오는데 우길기를 달고 온다고 선언하면서 또 국민들이 또 반대가 엄청나게 심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시끌시끌했던 그런 상황에서 결국 이 문제는 대통령이 직접 주민들과 만나서 문제를 풀어야 되겠다고 하셔서 그때 이제 대통령께서 강정마을을 방문을 했어요. 방문을 하면서 이제 간담회를 했는데 그 간담회 과정에서도
공식 주민 대표단은 간담회장이 다 들어왔는데 또 일부는 바깥에서 구호를 외치고 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었는데 결국은 국가 안보라고 하는 것을 그냥 우리가 이건 국가 안보야라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에게도 이것이 국가 안보입니다라고 인정되는 그 절차를 밟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약간 사후적으로 돼서 아쉽긴 하지만 뭐 그런 노력을 했던 그런 기억이 되겠습니다. 항상 이제 국가 안보라는 그 말로 국민들의 어떤 이렇게 창의적인 생각이 조금 묻히기도 하고 또 인권 문제라든지 환경 문제라든지 이런 게 많이 좀 묻혀 있던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그 정부가 국가 안보를 위한 사업을 하더라도 참 지역 주민들한테는 많이 좀 그 다가가는 과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거는 그 과정에서 참 시민 참여 비서관으로서 큰 역할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게 좀 그리고 좀 부담되는 질문일 수도 있는데 뭐 이제는 그 청와대를 그만두고 나와서 계시지만 여전히 그 비서관으로 지냈던 경험 때문에 뭐 곤혹스러운 질문들도 많이 받으시겠죠. 요즘 같으면 뭐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도 뭐 많은 질문을 받으실 것 같습니다. 또 뭐 이렇게 여러 차례 정책을 냈지만 잘 안 돼서 가장 요즘 문재인 정부에 뭐 조금 뭐 비판적인 분들이 많이 얘기를 하시죠. 이제 부동산 문제, 뭐 검찰 개혁 문제,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좀 부담스럽겠지만 뭐 검찰 개혁 문제는 좀 다른 이야기인 것 같고요. 혹시 뭐 이 정부 후반기에 들어서 많은 비판들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좀 뭐 다른 뭐 개인적인 의견이 있다면 이런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그러니까 저는 이제 지금은 다시 이제 이 시민 사회로 돌아온 셈인데 그러니까 이제 시민 사회가 제기하는 정책을 국가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가와 시민 사이에 갈등이 정책 갈등. 근데 저는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책 갈등이야 늘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다만 저는 그런 현상에 대해서 조금 기존의 상식은 한 정부가 처음에 들었을 때 계획을 내걸다가 한 3년 정도 지나면 정점을 찍고 4년, 5년 되면 이제 계획 의지도 많이 삭감되고 좀 이렇게 하산하는 듯한 이런 느낌을 주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뭔가 개혁이 흐트러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질문이 많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 지금 뭐 제가 모셔서 그렇다기보다는 지금 대통령께서 그런 개혁에 대한 포기를 하시지 않고 더 의지를 내고 계시고 있어서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보고 오히려 아까 부동산 얘기를 하셨는데 오히려 부동산 같은 걸 보면은 처음 정책보다 조금 더 정교해지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좀 어설펐는데 갈수록 정교해지는 이렇게 되는 이유가 이제 대통령이 의지를 계속 펴서 관료들이 이제 다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그런 면에서 계속적으로 그런 의지를 갖고 계시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런 점에서 조금 더 기대를 하면서 지켜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모든 정부가 모든 걸 다 해결해 줄 수는 없겠죠. 국민들의 삶의 모든 문제를 정부가 해결해 줄 수 있다면 이게 뭐 자유민주주의 사회가 아니겠죠. 시장이 해야 될 일도 있고 또 우리가 예기치 못하게 이제 코로나19 시대를 또 경험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이 비판도 존재하고 정부도 선택지가 좁아지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뭐 또 그 정부에서 일을 실무를 하셨기 때문에 정부와 관련된 실무와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말씀 중에 이제 그 청와대에서 나와서 이제 일반 시민 사회로 돌아왔고 왔다고 말씀하셨지만 또 한편으로 지금 강의도 하고 계시잖아요. 이제 지금 모 대학교에서 강의도 하고 계신데 인하대학교에서 강의하고 계시잖아요. 강의하는 거랑 또 이렇게 정책 실무를 하는 거랑 또 어떻던가요? 기분이라든지 아니면 뭐 소회가 다를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강의를 하는 것은 논리 체계를 그러니까 말로 하는 것이고 적정 시간에 청중 이제 학생들이 공감하게끔 하는 것이니까 얼마나 논리 체계를 잘 구성하느냐 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문제 같고 현실의 문제는 논리하고는 좀 다른 것 같더라고요. 논리가 맞아도 감정이 상하면 전혀 이게 대화가 되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현장은 상대를 이해하는 것
그러니까 상대의 입장을 충분히 듣는 것에 출발한다는 것이 이 강의와 그 현장의 좀 차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그런 것들이 이제 학생들에게도 많이 뭐죠? 공유가 되고 그래서 좀 길을 찾아가는데 학생들 요즘 참 그 미래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 미래 비전을 찾기가 어려운 시대거든요. 뭐 불확실성의 시대다 보니까 그리고 한편에서는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 새로운 길을 가야 된다라고 주장도 합니다. 그렇게 예측도 하죠. 그래서 정책 실무도 하고 학교에서 강의도 하시면서 이 청년들에게 뭐 희망의 메시지를 준다면 청년들이 앞으로 뭐 거창하진 않더라도 우리 청년들이 이 어려움을 좀 겪어 나가기 위해 헤쳐 나가는데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말씀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 이야기는 한번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청와대에 있을 때 청년 비서관실을 신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총리실에도 제가 이제 주무를 했는데 청년 정책 그 기구를 만들었거든요. 결국은 청년들이 목소리를 계속 내니까 그걸 듣기 때문에 이제 그런 조금이라도 개선 조치가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청년이 목소리를 많이 내는 게 좋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뭐 그 외에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따로는 없고 다만 저는 앞으로 제가 하려고 하는 일 또는 지금 하는 일이 청년들이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데 예를 들면 제가 이제 남북 관계를 계속 한다고 한다면 이제 그렇게 할 건데 저는 일단 북방을 튄다면은 저희가 최소한 뭐 지금 뭐 유라시아 대륙이니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최소한 남북 관계가 잘 되면 동북 삼성 정도까지는 저희의 활동 영역이 넓어질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저희는 이제 그런 정도 영역을 넓힌다면 그것이 청년들이 조금 더 활동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러니까 저는 제 일을 할 텐데 제가 하는 일이 청년들에게도 좀 기여를 한다면 좋겠다. 이런 정도의 바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오늘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정형권 전 청와대 비서관님을 모시고 시민활동가로서의 삶, 정책 실무자로서의 삶 또는 학자로서의 삶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남북 관계를 위해서 많은 그 일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오늘 많이 공유가 되었기를 바라고요. 이제 앞으로도 우리 그 비서관님께서 청년들의 삶의 문제에 더 기여하는 삶을 사시겠다고 하셨는데 저희도 통일강원연구원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